피고인 한선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깨끗하게 씻자. 한선자 씨! 문 여세요! 문 여세요! 엄마 문 여세요! 무서워. 지석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엄마! 엄마! 엄마 냄새. Teaching my heart how to say goodbye.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도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볕이 가장 늦게 들고 가장 일찍 떠나는 반지하 방 한 칸이 선자의 집이었습니다.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방 안은 늘 어스름했죠. 벽지 귀퉁이에는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냄새만큼은 달랐습니다. 퀴퀴한 곰팡내 대신 은은하고 쌉싸름한 쑥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선자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쑥을 삶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얻어온 쑥을 정성껏 다듬어 끓인 물이었죠. 가스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선자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쑥물을 대야에 부었어요. 그리고 잠이 덜 깬 5살배기 아들 지석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지석아, 따뜻하지? 우리 아들 오늘도 깨끗하게 씻자. 선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아이의 등을 문지르는 손길만큼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에게서 가난한 냄새가 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선자의 고집이었습니다. 비싼 바디워시는 사지 못해도 빨랫비누를 얇게 썰어 삶은 옷과 이 쑥물 목욕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덕분에 지석이의 살결에서는 언제나 풀냄새와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그건 선자가 지켜낸 자존심이자 모성애의 향기였죠. 오후가 되자 선자는 지석이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생선 비린내와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자, 골라. 천연 비누가 단돈 2,000원. 아토피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천연 비누. 시장 입구 좌판에서 한 상인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비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선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석이 피부가 예민한 탓에 천연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거든요. 선자는 지석이의 손을 잡고 좌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거 정말 천연 맞아요? 우리 애가 쓸 건데. 선자가 비누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상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호들갑을 떨었죠. 아이고 새댁, 내가 내 자식한테도 먹일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든 거야. 냄새 한번 맡아봐. 향긋하지? 선자가 비누 향을 맡아보려던 찰나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석이가 갑자기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이거 아니야. 응? 지석아, 왜 그래? 향기 좋은데?
선자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지석이는 비누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썩은 풀 냄새, 석유 냄새. 상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 비누는 공업용 향료를 섞어 만든 저급 비누였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향긋하다고 속아 넘어갈 냄새였지만 지석이의 코는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선자는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지석이가 남들은 모르는 걸 알아채는구나. 내 아들이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주말 장이라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선자가 잡고 있던 지석이의 작은 손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석아? 선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등짝뿐이었습니다. 지석아, 한지석? 선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이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귓가를 때렸죠. 그 시각 지석이는 엄마를 잃고 인파 속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다리에 치여 넘어질 뻔했죠. 엄마. 지석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지석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떡볶이 냄새, 생선 비린내, 땀 냄새, 매연 냄새. 그 혼란스러운 냄새의 파도 속에서 지석이는 오직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끓여주던 쌉싸름한 쑥 냄새. 그리고 엄마의 낡은 옷에서 나는 쨍한 빨랫비누 냄새. 지석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듯 고개를 돌려 한쪽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발을 떼어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어요. 선자가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선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선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눈물범벅이 된 지석이가 서 있었죠. 지석아, 너 어떻게 찾았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데. 선자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석이는 선자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웅얼거렸어요. 엄마 냄새 나서. 냄새 따라왔어. 선자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복잡한 시장통에서 눈도 아닌 코로 엄마를 찾아오다니.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석이의 젖은 볼을 닦아주었죠. 우리 지석이 코가 진짜 밝구나. 세상에 개코도 이런 개코가 없어. 나중에 엄마가 길 잃어버려도 우리 지석이가 찾아주겠네. 지석이는 그제야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선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환한 등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지석이를 씻기고 자리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고단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선자는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새서 얼룩진 천장 벽지가 눈에 들어왔죠. 반지하의 습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쑥을 끓이고 비누로 닦아내도 가난이라는 곰팡이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잠든 지석이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어요. 지석아,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옷 입혀야 하는데. 선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지석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꼭 따뜻한 비누 향 나는 넓은 집에서 살자. 곰팡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햇볕 냄새만 가득한 그런 집. 거기선 엄마가 매일매일 좋은 향기 나게 해줄게.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피 끓는 다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동네 게시판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띄었거든요. 국민생활향재단 서민공방 지원 프로젝트. 당신의 손기술이 미래가 됩니다. 전액 지원, 취업 보장. 선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쑥비누를 만들어 쓰던 솜씨라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지원금이라는 글자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 돈이면 다른 아이들처럼 지석이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거면 우리 지석이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겠어. 선자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신청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안, 선, 자. 선자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서명란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서명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게 만들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지석아, 엄마가 금방 좋은 소식 가져갈게. 선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골목의 그림자는 유독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선자의 이 선택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시작이었을까요? 며칠 뒤 평화롭던 골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빌라 앞 타이어 휠마저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어요. 저게 무슨 차야? 우리 동네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없는데. 모두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민을 돕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백미란 대표였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이 닿는 곳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선자가 사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다보며 잠시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이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어두운 계단으로 발을 들였죠. 방 안은 여전히 습기를 머금은 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백미라는 코끝을 스치는 그 독특한 향기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동물적인 사업 감각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돈 냄새라고 말입니다. 선자는 갑작스러운 귀한 손님의 방문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젖은 앞치마를 황급히 벗으며 방석을 내놓았어요.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선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라는 그런 선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에요, 선자 씨. 제가 이 비누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어요. 이 훌륭한 기술, 이 좁은 방에만 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백미라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금박이 박힌 명함과 두툼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선자 씨를 돕고 싶어요. 이 비누를 국민 비누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거죠. 수익금은 아이 대학 학비, 아니 유학까지도 제가 책임질게요. 선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가난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유치원 한번 못 보내준 게 늘 가슴에 맺혀 있었거든요. 백미라는 선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죠. 선자 씨는 그냥 비누만 만드시면 돼요. 복잡한 판매나 홍보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함도 그냥 직원이 아니에요. 기술이사 겸 최종 제조 책임자. 선자 씨가 이 비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선자는 이사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생 식당 설거지와 공장 미싱을 돌며 살았던 자신에게 감히 상상도 못할 직함이었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어요.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힌 계약서 뒷면, 깨알 같은 조항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지석이를 책임지겠다는 백미란의 달콤한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을 뿐입니다. 결국 선자는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힘을 주어 서명했죠.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한 어미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구석에는 모든 법적 결함과 피해 보상은 제조 책임자 한선자가 전담한다는 독소 조항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숨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뱀의 이빨을 보지 못한 채 백미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볼일을 마친 백미란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방금까지 보여주었던 천사 같은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백미라는 가방에서 손 세정제를 꺼내 미친 듯이 손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선자와 악수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닦고 또 닦았어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말이죠. 지독해. 어디서 이런 구역질 나는 간한 냄새가 나? 그녀는 창문을 내리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운전석의 비서가 백미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대표님, 그 여자 레시피대로 진행할까요? 쑥 함량이 높아서 단가가 꽤 나갈 텐데요. 백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쏘아붙였죠. 무슨 소리야? 그 비싼 쑥을 다 넣으면 남는 게 뭐 있어? 거기서 핵심 재료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향만 비슷하게 내는 화학 재료 써. 색소 넣고 향료 섞으면 사람들은 몰라. 어차피 포장지만 그럴싸하면 다 팔리게 되어 있어. 그렇게 선자의 정성 어린 레시피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찍어낸 저급한 화학 비누가 한선자의 쑥 비누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TV 광고에서는 백미란이 아이들을 안고 웃으며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떠들어댔죠. 비누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모래성보다 위태로웠습니다. 몇 달 뒤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누를 쓴 소비자들이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까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지역에선 병원으로 실려간 어린아이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속보가 잇따랐습니다. 영유아 중증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자막이 뜨는 순간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국민 비누의 배신, 독성 물질 검출.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때렸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비누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백미란이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술 이사인 한선자 씨를 믿었습니다. 모든 제조 공정과 검수는 전적으로 한선자 이사가 책임졌기에 저는 이런 독성 물질이 들어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쑥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는데. 선자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진실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죠.
곧이어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선자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선자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지석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 쇠냄새나. 지석이가 선자의 품을 파고들며 울먹였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선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자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의 눈을 가려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지석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알았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해. 선자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선자는 경찰 호송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독극물을 넣었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온 지석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석이는 멀어지는 차를 향해 팔을 뻗으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흙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오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이 눈물에 가려 흐릿해졌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선자는 창문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차창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녀의 입모양은 절규하고 있었죠. 지석아, 엄마 냄새 잊으면 안 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호송차는 매정하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흙먼지 속에 남겨진 지석이는 점점 작아져 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석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멀어지는 차 꽁무니에서 나는 매캐한 매연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엄마의 쑥 비누 향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 냄새가 사라지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진 것 같았지만 그 희미한 향기만이 유일한 길잡이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과연 이 어린아이가 그 냄새 하나로 다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차가운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자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선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고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선고는 한선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죠.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술만 달싹이며 판사를 바라보았어요. 판사님,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조법 전달하고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인데. 우리 지석이는요? 제가 없으면 우리 지석이는 누가 밥을 챙겨주나요? 선자는 울부짖으며 피고인석 난간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법정 경위들은 그런 선자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백미란의 변호인단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선자는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석아, 엄마 금방 갈게. 밥 꼭 챙겨 먹고 있어야 해.
닫히는 법정문 너머로 선자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나눈 마지막 인사였죠. 지석이가 보내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보육원, 은하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건물은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원장실의 소파 가죽은 다해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락스 냄새와 오래된 곰팡내, 그리고 아이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묘한 악취가 났습니다. 지석이는 원장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작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낯선 어른들이 오가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에 아이의 어깨가 움찔거렸어요. 얘가 걔야? 뉴스에 나온 독성 비누 만든 여자아들? 쉿, 조용히 해. 백 대표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처리하라고 하셨어. 보육사들은 지석이를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댔죠. 지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구수한 쑥물 냄새도 볕에 말린 뽀송뽀송한 옷 냄새도 이곳에는 없었으니까요. 야, 벙어리야. 너 말 못해? 한 아이가 다가와 지석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지석이는 그저 겁먹은 눈으로 뒷걸음질만 쳤죠.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표현이 서툰 지석이를 이곳 사람들은 그저 지능이 모자란 아이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은 5살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정글이었습니다. 그 시각 백미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방금 막 내린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석이의 사진과 은하원 입소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백미라는 사진 속 지석이의 겁먹은 눈망울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청하다며? 차라리 잘 됐네. 그녀는 붉은색 만년필을 꺼내 서류 위에 쭉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선 윤 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죠. 이 아이 기록에서 지워. 한지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는 거야. 이민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새로 등록해서 멀리 보내버려. 나중에 그 여자가 출소해서 찾아와도 절대 못 찾게. 윤 실장은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입양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백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아이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잔인한 결정이었죠. 지석이의 이름표는 하루아침에 이민수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새 이름이 적힌 명찰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선생님이 민수야 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녀석이 진짜 모자란가? 자기 이름도 못 알아들어? 보육사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지석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꾹 참아야 엄마가 데리러 올 것 같아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입고 온 옷소매 끝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빨랫비누 냄새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 냄새만이 지석이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은하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부부 레베카와 에드워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참이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강당에 일렬로 세워놓고 깨끗한 옷을 입혀 재롱을 떨게 했죠. 하지만 지석이는 복도 바닥에 놓인 작은 의자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레베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석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있나요?
레베카가 서툰 한국어로 물으며 지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석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아이의 코가 실룩거렸어요. 레베카가 다가올수록 지석이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낯선 외국인 아줌마에게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선자가 쓰던 쑥 비누의 풀 냄새와 아주 흡사한 포근하고 따뜻한 향기였죠. 지석이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레베카에게 달려가 덥석 안겼어요. 엄마. 지석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레베카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파묻은 채 지석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엄마 냄새나. 비누 냄새. 가지마. 아이는 오열하며 레베카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그 향기 하나에 복물 터지듯 터져나온 겁니다. 레베카는 당황했지만 곧 아이의 떨리는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몸뚱이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이 그녀의 심장을 울렸죠. 오, 가여운 아가. 내가 널 안아줘도 되겠니? 레베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냄새와 체온으로 전해지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석이는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엄마의 환영을 붙잡기 위해서였죠. 입양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백미란이 손을 쓴 덕분에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지석이는 데이비드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공항 출국장, 거대한 유리의 비행기 한 대가 비쳤습니다. 지석이는 레베카의 손을 잡고 탑승구로 들어서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같은 시각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 아래였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선자가 운동장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하얀 비행기 구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며 지나가고 있었죠. 지석아, 밥은 먹었니? 오늘따라 날이 참 맑다. 선자는 그 비행기에 자신의 아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허공에 대고 손을 뻗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점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긴 이별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게도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끈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지석이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그 냄새는 과연 바다 건너 낯선 땅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철문은 굳게 닫혔고 비행기는 떠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선자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말았어요. 세상은 변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선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해 있었죠. 교도소 담벼락 위로 흐린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자는 얇은 두부 한 모를 입에 넣지도 못한 채 허공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가자, 그것도 아이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끔찍한 낙인은 그녀의 발목을 쇳덩이처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선자는 12년 전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던 아들 지석이 있는 은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려 선자는 대문 기둥을 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죠. 원장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원장은 귀찮다는 듯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선자는 간절하게 애원하듯 물었죠. 원장님, 제발이요. 12년 전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이름은 한지석이고요. 그때 5살이었어요. 원장은 안경 너머로 선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백미란 측에게 입막음 돈을 두둑이 받은 뒤였으니까요. 그는 미리 준비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아, 그 아이요? 기억납니다. 들어오자마자 시름시름 앓더니 그의 겨울을 못 넘겼습니다. 네, 그게 무슨...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을 쥐어뜯었죠. 폐렴이었습니다. 워낙 약골이라 손 쓸 새도 없었어요. 그나마 기록도 몇 년 전 화재 때 싹 다 타버려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원장은 냉정하게 돌아앉았습니다. 선자는 원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살아만 있어 달라고 엄마가 꼭 데리러 가겠다고 수천 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지석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선자의 삶은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석이의 넋이라도 기리려면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빌어주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자리조차 선자의 신원 조회가 끝나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릇 맡기면 손님 다 떨어진다는 욕설을 듣고 쫓겨나기만 수십 번이었죠. 결국 선자가 짐을 푼 곳은 시장 구석진 골목의 낡은 정육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붉은 조명이 켜져 있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고기 누린내가 진동을 해서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런 가게였어요. 선자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기름 낀 내장을 씻어내고 뼈에 붙은 살점을 발라내는 일은 고되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이를 다시 만나려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기에 묵묵히 칼을 잡았죠. 주인 남자는 선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기만 썰었습니다. 말 시키지 말고 일만 해. 냄새난다고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선자의 가슴에 박혔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이 되면 선자의 앞치마는 온통 핏물과 기름때로 얼룩졌습니다. 퇴근길 버스에 오르면 승객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 냄새를 맡아보곤 했죠. 이 냄새가 박히면 안 되는데, 우리 지석이가 엄마 냄새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좁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구해온 쑥을 큰 솥에 넣고 팔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가득 쌉싸름한 쑥 향기가 퍼지자 그제야 선자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녀는 뜨거운 쑥물에 거친 빨랫비누를 개어 거품을 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살같이 벗겨질 때까지 박박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요. 지석이가 기억하는 그 깨끗한 엄마 냄새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피 냄새를 지워야만 꿈에서라도 지석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누 거품이 하얗게 일어날 때마다 그녀의 눈물도 비눗방울처럼 톡톡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주말이면 선자는 직접 만든 쑥 비누를 들고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석이는 없지만 지석이 같은 아이들이 깨끗하게 씻고 따뜻하게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누 상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를 항상 넣어두었죠. 지석아, 엄마는 여기서 쑥을 끓이고 있어. 냄새 맡고 꼭 돌아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구 반대편 뉴욕의 풍경은 선자의 쪽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곳은 세련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로벌 향수 기업 헤이븐의 CEO 데이비드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와인 잔을 들고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쓸쓸했죠. 그는 코끝을 스치는 수만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천재적인 조향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기를 배합해 사람들을 매혹시켰지만 정작 그가 매일 밤 꿈속에서 찾아 헤매는 향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쌉싸름한 풀냄새, 그리고 투박한 비누 냄새.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냄새만큼은 영혼에 각인된 듯 선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양어머니 레베카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포근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레베카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요. 한국 출장 준비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양아버지 에드워드도 짐을 챙기는 데이비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꼭 내가 직접 가야겠니? 한국은 내게 아픈 기억뿐일 텐데. 그냥 전문 경영인을 보내도 되잖니. 에드워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과거의 상처에 다시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헤이븐의 정체성인 집의 향기를 완성하려면 제가 꼭 가야 해요. 저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데이비드는 공항 라운지에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 시간이었습니다. 윤 실장이 보내온 자료들, 교차 검증은 끝났나?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였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며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회장님. 35년 전 어머니께서 서명하셨다는 그 제조 책임 각서. 필적 감정 결과 강압에 의한 서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은하원 입소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했지만 백미란 대표의 개인 금고에서 빼돌린이면 장부에는 회장님의 입양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탐욕에 눈먼 어른들이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처리, 해외 입양, 기록 말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죠. 그는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돌려줄 차례야. 냄새조차 맡기 싫은 그 추악한 진실을. 데이비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서류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훔쳐간 그들에게 35년 묵은 빚을 갚으러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선글라스를 끼고 입국 게이트를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님,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헤이븐의 신제품 메모리는 어떤 향입니까? 데이비드는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소음은 차단되었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죠. 엄마, 살아계신 거죠? 제가 가고 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재래시장 정육점 뒷골목이었습니다. 선자는 쪼그려 앉아 차가운 수돗물에 고무장갑을 씻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선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앞치마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났지만 그녀의 코끝에는 어렴풋이 쑥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잿빛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꼬리를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석아, 오늘따라 내 생각이 참 많이 나는구나. 선자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운명은 짓궂게도 가장 멀리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선자가 어린 지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찾을 거예요. 반드시. 데이비드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환영 만찬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대장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짙은 인공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기다려요. 당신이 뿌린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내가 직접 알려줄 테니까.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두 사람의 재회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죠. 서울 외곽, 인적이 드문 야산 아래에 자리한 은하원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건물 곳곳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새로 덧댄 외벽과 그을음이 남은 낡은 벽돌이 뒤섞여 오래전 이곳을 덮쳤던 화재의 기억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출입문 옆에 빗둘게 걸린 현판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기다려 찾아온 곳이었지만 그를 맞이한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탄 냄새가 배어든 공기,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일부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라는 관리인의 말뿐이었죠.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 단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까? 데이비드가 행정실 책상 너머의 관리인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죠. 관리인은 귀찮다는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글쎄, 오래전에 불이 나서 입소 기록이랑 입양 서류가 싹 다 날아갔다니까요. 30년도 더 된 일을 이제 와서 찾으면 뭐합니까? 여기 있는 건 그 뒤에 새로 만든 전산 기록뿐이에요. 데이비드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눈앞에서 지워진 순간이었죠. 말도 안 돼. 그는 망연자실한 채 구석에 있는 낡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섞인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세면대 한쪽에 놓인 몽당 비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물러터진 비누였지만 거품을 내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누 거품이 손바닥에서 퍼지자 데이비드의 동작이 일시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쑥 냄새,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투박하지만 포근한 빨랫비누의 잔향이었죠. 그것은 35년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엄마가 매일같이 그의 몸을 씻겨주던 바로 그 엄마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는 젖은 손을 코에 박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이건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야. 엄마가 만들던 그 냄새야. 확신에 찬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비누가 여기에 있다는 건 누군가 이 비누를 이곳에 가져다 놓았다는 뜻이었죠. 데이비드는 곧장 관리인에게 달려가 비누를 들이밀었어요. 이 비누 어디서 난 겁니까? 누가 가져다 둔 거죠? 관리인은 뜬금없는 질문에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아, 그거 매달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놓고 가요. 죽은 아들 생각난다면서 고아원터에 와서 울다가 비누 몇 개씩 던져두고 갑니다. 시장통에서 정육점 한다던가. 그 한마디가 데이비드의 뇌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 정육점, 그리고 비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데이비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삶의 치열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뒤엉켜 귀를 때렸죠. 데이비드는 최고급 수트 차림으로 질척한 시장 바닥을 걸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검은 물이 그의 이태리제 구두를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튀김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인상을 찌푸릴 악취였지만 데이비드의 예민한 후각은 그 모든 잡내를 뚫고 오직 하나의 향기만을 쫓고 있었죠. 마치 사냥개가 목표물을 쫓듯 그는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인 쑥 향기의 꼬리를 잡고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고기 사세요. 싱싱한 돼지고기 있어요. 시장 가장 안쪽 붉은 정육점 불빛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바닥은 핏물과 씻어낸 물이 섞여 붉은 빛을 띠고 있었죠. 그 비릿한 피냄새 사이로 데이비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깨끗하고 아련한 향기가 한 줄기 빛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느 허름한 정육점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가게 진열대 앞에서 막 고기를 정리하고 나오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머리를 질끈 묶은 여성이었죠. 핏물이 튄 앞치마를 둘러맨 채 빈 쟁반을 들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가 나네요. 선자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양복 입은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자 황급히 쟁반으로 얼굴을 가렸죠.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잠시 외출하셔서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요. 선자는 당황한 듯 몸을 돌려 가게 안쪽으로 황급히 들어가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을 주지 않은 간절한 손길이었죠. 기다려주세요. 제발, 잠깐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선자는 멈칫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뒤로 감춘 채 작게 말했어요. 손님, 정말 지금 손이 이래서 고기 냄새가 배어서 냄새 안 나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선자가 감춘 그 거칠고 핏물 묻은 손을 천천히 끌어당겨 자신의 코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선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손님, 지금 무슨...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양복 바지가 시장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35년을 기다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석이. 엄마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순간 선자의 손에서 쟁반이 와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눈앞에는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 눈물을 그렁거린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선자의 붉게 튼 손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나 코 진짜 밝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시장 한복판에 놔두고 가도 비누 냄새 따라 엄마 찾아갈 수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제야 선자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 냄새를 맡던 5살배기 지석이의 눈망울이 눈앞의 청년과 겹쳐 보였죠. 지석아, 내 새끼 지석이니? 죽었다고. 그 원장이 너 병 걸려 죽었다고 그랬는데. 선자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으며 데이비드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살아있었어? 내 새끼가 살아서 이렇게 번듯하게 이 못난 어미를 찾아온 거야? 데이비드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선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요. 죽긴 왜 죽어? 엄마 냄새 기억하려고 내가 얼마나 독하게 버텼는데. 엄마, 나 이제 이름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씻어. 제발 그만 씻어. 엄마 손에서 향기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나.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도 장을 보던 손님들도 두 사람의 절절한 상봉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선자는 데이비드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렸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미안해. 선자의 통곡 소리가 시장통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데이비드는 선자의 품에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화려한 향수도 고급 섬유유연제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의 향기였죠. 그의 어깨를 적시는 선자의 눈물은 뜨거웠고 앞치마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조차 그에게는 향기로운 꽃내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데이비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선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데이비드는 선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미란이 세운 거대한 국민비누 광고판이 시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광고판 속 백미란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데이비드의 눈에는 악마의 비웃음으로 보였습니다. 기다려, 백미란. 당신이 짓밟은 이 냄새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독한 향기가 될 테니까. 데이비드의 나직한 맹세가 차가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그는 어머니의 잃어버린 35년을 어떻게 되찾아올까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상류층과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든 국민비누 출시 10주년 및 나눔 경영 선포식 현장이었어요.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 백미란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구원을 베푸는 성녀처럼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예전의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인자하고 우아한 미소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백미란은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겨운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은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애절하게 떨리고 있었죠. 참석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백미라는 미리 준비한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찍어내는 신용을 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오해와 고난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백미라는 그 환호성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개돼지 같은 것들, 눈물 몇 방울이면 다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고 비웃고 있었을 테죠.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예고 없는 소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레드카펫 위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마치 어둠을 가르고 나온 사자처럼 당당했습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는 한눈에 봐도 최고급이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아니 선자의 아들 지석이었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지석은 수많은 경호원들이 가로막을 틈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소리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석은 멈추지 않고 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보였어요. 글로벌 향수 기업 헤이븐의 회장 데이비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들었죠. 헤이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향수 시장을 주름잡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직감하고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지석은 그 소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상 위에 서 있는 백미란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35년 전 엄마의 손을 놓치고 울던 아이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백미라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저 근사한 청년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이죠.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헤이븐의 데이비드 회장님이시군요. 귀한 분이 오셨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석은 백미란의 인사를 무시하고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죠. 연락을 하면 당신이 준비한 그 완벽한 쇼를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 렌즈는 백미란이 아닌 지석을 향하고 있었죠. 쇼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저는 지금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눔? 지석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어요.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지석이 손을 들어 보이자 그 위압감에 눌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죠. 지석은 백미란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키가 훤칠한 그가 내려다보자 백미란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석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마이크보다 더 컸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나눔이라는 게 남의 것을 훔치고 짓밟아서 만든 겁니까?
백미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죠. 이 사람 끌어내. 당장. 백미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여유롭게 뒤를 돌아보며 손짓을 했어요. 내려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진짜 손님은 이제 오시거든요.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연회장의 입구였죠. 열린 문틈으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백미란만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쿵 마이너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낸 굉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그 노인은 바로 35년 전 백미란의 손발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했던 윤태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백미란이 이용하고 요양원에 처박아 버렸던 그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휠체어를 미는 수행원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다가왔죠. 윤 실장은 쉰 목소리로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백 대표 나를 기억하나?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망자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백미라는 뒷걸음질 치다 단상 난간에 부딪혔어요.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석은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어 윤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백미란을 향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윤 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고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과연 그 늙은 입에서 어떤 진실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35년 전 한선자라는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백미란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지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싸늘하게 웃었죠. 이제 진짜 브리핑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윤 실장의 폭로가 끝난 직후 화려했던 연회장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단상 위에 선 백미란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백미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쿵, 쿵,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어요. 지석은 단상 위에 놓인 백미란이 방금 전까지 천사의 향기라며 자랑하던 신제품 비누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준비된 물그릇에 담가 거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끌거리는 거품이 지석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거품이 잔뜩 묻은 손을 백미란의 코앞까지 쑥 들이밀었어요. 백미란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지석의 눈빛이 그녀를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죠. 맡아보십시오. 이게 당신이 말한 천사의 향기입니까? 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미란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석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죠. 내 코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건 꽃향기가 아닙니다. 35년 전 당신이 짓밟은 한 여자의 피눈물 냄새입니다. 그리고 원가를 아끼겠다고 당신이 몰래 섞어 넣은 썩은 화학약품의 악취가 진동을 하는군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백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윤 실장이 준비해온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화면 가득 35년 전에 낡은 서류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선자가 영문도 모른 채 서명했던 제조 책임 서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백미란이 친필로 적은 비밀 메모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책임은 전부 한 선자에게 돌릴 것. 문제 생기면 바로 꼬리 자르기. 그 글씨는 누가 봐도 백미란의 필체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이 마치 백미란을 심판하는 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5년 전 백미란이 차 안에서 내뱉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어우, 역겨워. 어디서 이런 구역질 나는 가난한 냄새가 나. 애새끼나 엄마나 촌스러운 쑥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백미란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꺼? 당장 끄지 못해? 이거 다 조작이야. 음해라고. 그녀는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공에 손을 휘저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동경에서 경멸로 바뀌어 있었죠. 지석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리십니까? 저게 바로 서민의 데모라 불리던 백미란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가 역겹다던 그 여자가 그 가난을 팔아 수천억의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일갈에 백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와 백미란을 둘러쌌죠. 백미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증거인멸, 그리고 아동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내민 체포영장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백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라렸어요. 뭐? 체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그녀는 수사관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우아했던 올림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고 값비싼 드레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죠. 수사관들은 망설임 없이 백미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백미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죠. 양쪽 팔이 붙들린 채 끌려가는 백미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석은 끌려가는 백미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기억해.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버렸던 그 냄새나는 가난이 오늘 당신의 그 화려한 성을 무너뜨린 거야. 백미란은 도끼 어린 눈으로 지석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짝처럼 끌려나갔고 그 뒷모습 위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무대 위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무대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정장 차림의 선자가 떨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온 그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이었죠. 지석은 성큼성큼 걸어가 선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어머니의 두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어요. 선자의 손끝에서 옅은 쑥 냄새와 비릿한 시장 냄새가 났지만 지석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지석이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선자를 올려다보았죠.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석아, 정말 끝난 거니? 네, 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거. 엄마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석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35년 전 반지하 방에서 엄마를 보며 웃던 5살 지석이의 모습 그대로였죠. 선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고마워. 선자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석의 넓은 어깨가 선자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객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죠.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백미란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국민기업 미란양의 추악한 민낯. 백미란 대표 정격 구속. 단독 35년 전 사라진 아이 글로벌 CEO 되어 돌아와 어머니의 누명 벗기다.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백미란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선자는 텅 빈 정육점 가게 안에 앉아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자는 텅 빈 정육점을 한번 둘러보고는 미련 없이 불을 껐죠. 셔터가 내려가는 드르륵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레베카와 에드워드 부부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석이 선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죠. 선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운 어미의 눈빛은 서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선자에게 다가와 와락 껴안았어요. 땡큐, 땡큐. 레베카는 서툰 한국말로 고맙습니다를 연신 되뇌며 선자의 등을 쓸어내렸죠. 선자 역시 레베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이 만나 한 사람의 아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자는 레베카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지석이가, 아니 데이비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네요. 그 말에 레베카는 고개를 저으며 통역을 통해 답했죠. 아니에요. 당신이 이 아이의 영혼에 심어준 그 따뜻한 향기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에드워드와 지석도 두 어머니의 맞잡은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온기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35년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자리였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초여름이었습니다. 지석은 헤이븐의 연구실이 아닌 선자가 새로 마련한 작은 공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향수를 만들고 있었죠. 선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쑥을 다듬고 맑은 물에 우려냈습니다. 예전처럼 가난의 냄새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지석은 옆에서 어머니의 땀을 닦아주며 그 향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배합하고 있었죠. 그렇게 탄생한 향수의 이름은 선자의 이름에서 따온 SUN선이었습니다.
쑥의 쌉싸름한 맛은 걷어내고 햇볕에 잘 마른 빨래에서 나는 포근한 비누 향과 은은한 플레음만을 남긴 향기였습니다. 선자는 완성된 향수병을 햇살에 비춰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누구라도 엄마 품이 생각나겠구나. 맞아요. 이건 잃어버린 집을 찾아주는 나침반 같은 향기예요. 지석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맞장구를 쳤죠. 이 향수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향에 지친 사람들에게 SUN은 잊고 지냈던 고향의 안식과 어머니의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백미란의 가짜 향기가 무너진 자리에 선자의 진실한 향기가 꽃을 피운 것이죠. 서울 교회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한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하얀 빨래들이 바람에 기분 좋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마당 수도가에 앉아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지석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선자는 다 큰 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목욕 의자에 앉혔어요. 지석은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순순히 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죠. 선자는 쑥비누로 거품을 풍성하게 내어 아들의 큰 손을 정성껏 문질렀습니다. 35년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씻기던 그때처럼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손 참 크고 듬직해졌네. 이제는 거칠지도 않고. 선자의 목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나직하게 퍼졌어요. 지석은 자신의 손을 씻겨주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정육점 칼질에 굳은 살이 박이고 찬물에 터져버린 그 손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엄마, 물 차갑지 않아요? 이제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야 진짜 씻겨주는 것 같아서. 선자는 맑은 물로 비누 거품을 헹구어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지석아, 이제 봐라. 손에서 피 냄새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지? 그냥 꽃냄새뿐이야. 선자는 물기를 닦은 아들의 손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석 역시 어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네, 엄마. 이게 진짜 우리 집 냄새예요. 아주 따뜻하고 좋은 냄새요.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두 모자의 등 뒤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하얀 셔츠가 춤을 추듯 흔들렸고 그 사이로 은은한 비누 향기가 골목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이 세상 모든 길 잃은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죠. 바람에 실려가는 그 향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창가에도 이미 도착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35년을 돌아서도 집으로 가는 길은 남아있다는 얘기였죠. 지석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기억의 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걸리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 번만 먼저 연락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그때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